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이후 2거래일간 시장이 거래됐습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시장의 변화는 컸는데요.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50bp의 비컷을 소화하면서 큰일을 치렀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50bp의 금리 인하, 이 선택이 가져올 시장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고처 3부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좀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예, 이번 주 잘 보내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선은 시장 진단부터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간밤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쳤습니다. 택배 회사이면서 소비와 산업 업황과 관계가 깊은 곳이죠. 페덱스의 부진한 실적, 또 보우만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시장이 목요일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또 간밤에는 조금 쉬면서 마쳤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사실 뭐 거래일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미국장은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었죠. 자, 50bp 인하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닉 티미라우스 기자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 뭐 그쪽에서 이제 소식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50bp 내리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월의 어떤 자신감을 좀 봤다. 그러면서 보험적 금리, 선제적 금리 인하로 시장이 평가하면서 다소 좀 안도하는 이런 흐름이었다. 다만 이제 금리는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다른 쪽으로 좀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다음 FOMC는 11월에 있으니까요. 이 이후에는 실적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미국 대선 그늘에 계속 가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다소 시장은 조금 혼조, 뭐 주말장이 좀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는데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도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매파 최선봉에 있었던 윌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뭐 승리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제 거의 뭐 말단에 와서 금리를 50bp 내렸고 그리고 지표가 약화되면 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앵커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보우만 이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파 선봉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FOMC에서도 17차례 FOMC 만장일치였는데 보우만 이사만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 시기상조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혔다라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도 다 앞으로는 좀 잡음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실적과 또 하나는 미국 대선 그늘에 가려서 다소 좀 눈치 보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FOMC에서 뭐 사실 50bp 인하하면서 좀 상당히 좀 기다렸던 오랜 시간 이제 고금리가 이어지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드리기로 하고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통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상단을 그대로 좀 열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할 거는 뭐 지수가 얼마를 지지받고 얼마가 목표가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체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까지는 견조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 또 하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하고는 조금 반대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주 중심의 이 다우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갈 것이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좀 눈치 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스닥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이번 주 금리 내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간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었다. 장중에 좀 밀리니까 또 좀 저가 매수도 들어왔다. 근데 이게 뭐 특별히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위 빅테크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뭐 주도주 역할을 여전히 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안을 해보면 당분간 빅테크 중심의 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은 혼조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대선 전까지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주식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종목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한 건 2023년입니다. 2022년이죠. 2022년 10월 액면 분할 전에 $100에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렸고 이게 액면 분할 전에 $1,400까지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140까지 올랐고 제가 지난 7월 달에 엔비디아 7월 13일 국고처 방송에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좀 드리면서 사실 저는 그냥 시장에도 뭐 볼 수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기는 하는데 다만 이 종목은 사실 시장을 끌고 오는 1등 주죠. AI의 대장주면서. 쉽게 꺾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방향은 언제쯤 잡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선 지나야 반도체 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바이오 ETF인데요. 이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괜찮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뭐 여전히 좋으니까요. 직전 고점을 이렇게 좀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열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9월과 10월이 전통적으로 좀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배나 오르는 종목이 사실 지금 당장 여기서 탄력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다른 반도체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겠죠. 왜? 그 종목 하나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종목을 보면서 다른 종목을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불확실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장 그럼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장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면 금리 인하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대선과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대선 이전에는 시장은 불확실함에 다소 부진한 경우가 많았고 또 대선 이후에는 또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이 또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 달이었나요? 그때 네네. 바이오 시즌 1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2. 시즌 2, 네, 맞아요. 시즌 2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는 오른다였잖아요. 바이오주가. 네. 근데 이번 주는 정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서 더 오르나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가로 드디어 100만 원 선을 네네네. 넘어섰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시장은? 시장 전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이 현상의 바이오텍 전성시대는 여전히 순항 중이고 사실 시즌 1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시즌 1이었고 지난 7월 13일 우리 국고처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는 이제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2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매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텍으로 주식 비중을 더 옮겨서 갑니다. 시즌 1에서 바이오텍의 대장주는 알테오젠이었고 시즌 2의 대장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살펴볼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왜 그런지 좀 한번 좀 살펴드리고 관련한 종목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준이 B컷한 다음에 바이오로 더 돈이 몰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나 또 앞으로 금리 더 내릴 것이고 그리고 미국 대선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바이오 쪽인데 사실은 이번 모건 스탠리의 SK하이닉스 소위 매도 리포트가 더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에 실망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자금이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몰려온 것이죠. 우리 7월 13일이 대략 보니까 제가 한 이쯤 정도 되더라고요. 삼성전자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23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면서 바이오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 긴가민가해서 그래서 우리 방송하면서 야,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를 7월 13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20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2달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이때 제가 얘기 드린 건 AI 피크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AI 피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80만 원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그랬죠. 100만 원 넘을 거라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80만 원에 시작을 해서 100만 원 넘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의문을 던지셨겠지만 제가 확고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100은 시작이라고. 지난 4년 동안의 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고요. 드디어 이제 106만 원에 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앞으로도 바이오 쪽에 돈이 더 계속 들어올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고금리가 끝났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 고금리에 가장 피해를 받은 바이오 쪽이 또 특히 성장주 쪽에서 가장 주목받을 쪽이 이제 앞으로 이쪽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작년부터 큰 딜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기술이라든지 기술 이전, 또 M&A 엄청나게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이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 대선 결과까지도 결국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도 견주할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대안주로 충분히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2 한번 좀 다시 좀 차분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예. 100만 원이 시작이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매수? 좀 100만 원 정도 좀 눌리면 그럴 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10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눌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쉽게 말하면 90만 원대 매수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1부터 해서 또 특히 시즌 2 이렇게 좀 넘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볼 거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년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고 우리가 바이오 한 거는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 4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국고초통에서 제가 근 1년 동안 바이오 방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 해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건 제가 한 달 전에도 3개월 전에도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지금 안 해도 어차피 하게 되어 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선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유망 바이오텍 또 저평가 제약사들에 대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지션 잘 잡고 있으면 알아서 올려주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못 오른 그렇죠. 종목들. 그리고 오르던 종목들도 섣불리 고점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위 바이오텍의 유망 바이오테크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립니다 해서 이 시간 통해서 바닥을 잡고 우리가 몇 % 순항 중입니다라는 걸 지금 계속 1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끝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자, 첫 번째 볼 거는 우리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인데 최근에 이제 이 ETF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쏠렸어요. 그런데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시간에 처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얼마예요? 9,500원, 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바이오텍 투자에. 그리고 이 액티브 구성 종목 1번이 뭐냐면 알테오젠이었어요. 그 순위를 지금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10순위까지. 결국에는 쭉 올라와서 지금 만 원에 있던 게 거의 15,000원까지 올라서 어제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는 고점을 넘었습니다. 자, ETF 하나 또 신규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코드는 490330인데 이거는 최근에 코엑트 미국 뇌질환 치료제 액티브 ETF예요. 이거를 너는 왜 소개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없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냐면 바이오젠, 치매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레켄비를 개발한 바이오젠, 그다음에 최근에 도나네맙 허가받았죠. 일라일리,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있는데 특히 주목할 거는 BBB 셔틀을 붙인 로슈에 붙인 디날리 테라피텍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뇌질환, 치매 치료, 파킨슨, 그다음에 이런 뇌질환 관련한 쪽에 이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미국 회사들도 있지만 국내 기업은 뭐가 수혜가 될 것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좀 보여볼게요.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재미난 종목이 최근에 제가 미국 주식 특강을 한번 했는데 디날리 테라퓨틱스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디날리 테라퓨틱스는 소위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BBB 셔틀을 로슈에 붙인 회사가 되겠죠. 자,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뭘 주목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우리가 3만 원대 시작한 게 이제 36만 원을 넘었습니다. 알테오젠. 수익률로는 바닥 잡고 현재 700%가 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트루다 SC 독점으로 진입했을 때 10만 원이었고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20만 원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0만 원, 그죠? 그리고 30만 원 또 넘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신고가 난 바이오텍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죠. 왜냐? 대장주입니다. 반도체 AI가 반도체 대장주는 엔비디아고 네. 바이오텍 이게 대장주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 에스모에서도 머크는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앞으로 머크의 여타 파이프라인들도 전부 다 SC로 전환되겠죠. 결국 SC는 지금 대세로 가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IV 정맥 주사 형태를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할로자임 테라피텍스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노바티스라는 회사 많이 아시겠지만 노바티스는 린디바이오라는 그 SC 업체를 인수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바티스도 결국엔 자사의 제품들을 SC로 가겠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볼 거는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유한양행, 요즘에 유한양행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7만 원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4월, 5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는 허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눌렸을 때 재평가가 시작이 될 것이다. 어제 한 15% 올라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우리가 지금 수익률로 보니까 7만 원대 진입해서 이제 딱 10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유한양행. 근데 유한양행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 다르네. 어제 HIV 원료 의약품 뭐 공급 소식도 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린 거는 랭라자 후속이 뭐가 될까 그걸 보지 마시고 이번에 랭라자하고 아미반타막, 리브리반트 IV 병용이 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이 리브리반트를 SC, FDA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무슨 공시가 있었냐.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하고 차세대 항암제 개발을 하는데 4세대까지 가지 않겠다고 해서 업무 협약을 공동 연구를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얼핏 보면은 악재인 것 같지만 호재인 이유는 현재 3세대가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트 병용이 이건데 여기서 4세대에 얻을 효과를 미리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로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리브리반트 SC FDA 허가 받게 되면 그때 더 주가가 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 흐름들은 전부 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유한양행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바이넥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얘기해 보시죠. 시청자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 유한양행 못 샀으면 지금 오스코텍 사도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스코텍도 결국에는 이번 랭라자 허가 받으면서 신약 개발사로 인정을 받은 거죠. 매물대가 약간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좀 묵직묵직하게 좀 잘 안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에 오스코텍도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둘 중에서 지금 많이 오른 유한양행 그리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오스코텍 이렇게 네.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조금 더 나은 저는 선택일까요? 유한양행이 많이 올라서 유한양행을 지금 뭐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바닥에서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좀 떨어진 오스코텍 같은 것도 괜찮고 사실 지금 바이오텍이나 다른 전통 제약사나 지금 너무나 저가 매력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유한양행은 아무래도 매매하는 분들은 또 붙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생물보안법 얘기. 사실 우리 생물보안법 그 관련해서
지난 2월에 하원에서 발의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넥스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뭐 경제TV는 뭐 돌리면 다 바이넥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핫해졌습니다. 근데 이 바이넥스를 가장 먼저 발바닥에서 시작한 게 저희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140% 수익률로 순항 중입니다. 주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작했던 거 지난 2월이고요. 2월, 3월, 4월, 5월 해서 대략 10,000원 초반, 11,000원, 12,000원 뭐 이럴 때였고요. 최근에 2만 원대도 정말 좋은 찬스라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반년째 계속 바이넥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래 바이넥스가 앞으로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것 같아. 그거는 뭐 알겠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물보안법 이제 그 하원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는 상원 전체위하고 바이든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재료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 미국 대선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년부터는 더 좋아질 것 같아.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재료만 본다면 미국 대선 이전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지금 글로벌 CMO 업체들 중에서도 뭐 4대 CMO 업체들이 있죠. 뭐 바이넥스도 있고, 뭐 서머피셔, 아사히글라스, 그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CDMO 업체고 독일 업체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이넥스가 그 수혜를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를 우리가 11,000원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저는 4만 원 고점을 트라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 생물보안법이 얹어졌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ST팜 한번 보겠습니다. ST팜 저희가 국고초통에서 지난 2월, 3월에 대략 한 6만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75%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ST팜 여전히 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이 ST팜은 최근에 이 RNA 치료제 핵심 원료는 올리고인데 이 올리고 CGMP, FDA 인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ST팜이 있고요. 이 일본의 니토덴토, 그다음에 에즐런트, 그다음에 ST팜, 그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우시 STA가 이제 날아가겠죠. ST팜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수주 소식도 많고요. 노바티스의 원료 양품, 그러니까 노바티스의 그 렉비오라는 고지혈 치료제에도 원료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피란자 여기도 이제 원료 공급을 하고 여기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최근에 이제 제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론이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스타트가 FDA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임상용만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업화가 되면 상업용 원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FDA 허가를 받았죠. 이 실적, 제론 실적은 아마 내년에 붙을 겁니다. 그다음에 올리고동 2공장도 이제 가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ST팜은 여기에 뭐 자체 신약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주목이 되고 직전 고점 12만 원을 곧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는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저는 15만 원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고점. 순차적으로 계속 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ADC 쪽에서 리가켄바이오 한번 볼까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재미나고 시원시원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간지러운 데를 탁탁 잘 긁어드리고 몰랐던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리가켄바이오를 우리가 시작한 건 작년 10월 여기입니다. 작년. 그때 주가가 3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랐어? 제가 10만 원 곧 넘을 거라고 그랬죠. 최근에도. 우리가 이거를 지금 거의 1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차세대 항암 기술에서 ADC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그동안 많이 소개를 드렸으니까 어제 이제 신고가로 넘어갔어요. 얘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차세대 항암 기술이 있습니다. 카티, ADC, 방사성 치료 의약품 치료제인 RPT, 그다음에 단백질 표적 분해하는 거, TPD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카티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너무 많아갖고 혈액암 쪽에서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ADC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일라이릴리 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다이치산교라는 ADC 업체를 얘기해 드렸죠. 미래가 거기 있다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회사입니다. ADC. 작년에 빅파마들의 ADC M&A 규모가 작년 한 해만 100조에 이릅니다. 100조. 제가 아는 것만 화이자가 시젠 56조에 인수했고 에브비가 이뮤노젠 11조. 그리고 곧바로 머크가 다이치산규 세계 파이프라인 인수하는데 30조 씁니다. 올해 젠마비 연초에 또 ADC 업체 인수했고 최근 들어서는 존슨앤존슨도 ADC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암브릭스 바이오라고 2.6조에 인수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뭐 전립선암 치료제 경쟁을 자기네들은 RPT가 아니라 ADC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리가켄 바이오는 ADC 업체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기술 이전을 했어요. 2022년에 암젠의 기술 이전했고 23년에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했고 아마 올해 연내에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리가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앞서 작년에 엄청난 딜들이 ADC 업체들이 인수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빅파마들이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중에서 저희가 리가캠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이고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차분히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그 ADC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RPT 얘기를 하면 차세대 항암 기술이나 이쪽에서 방사선 치료 시장, 진단 시장이 앞으로 늘어날 거다, 확대가 될 거다. 작년에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아니죠.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이제 올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로 RPT 기반이죠. 그리고 나서 또 작년에는 또 미국 그 CNC가 방사선 그 진단 보험급여를 또 확대하면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커질 거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큰 딜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퓨처캠을 시작한 거는 지난 4월입니다. 여기.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70%. 지난 7, 8년 동안의 고점을 제가 넘을 거라고 얘기해 드렸고 고점을 넘어섰고요. 지금 전날에도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퓨처캠은 당장 재료가 언제쯤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 달입니다. FC705 그래서 RPT 치료제하고 전립선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RPT 쪽으로는 계속해서 빅파마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엔 아스트라제네카가 캐나다에 있는 퓨전 파마슈틸커스를 5.6조에 인수를 하고 뭐 최근에 노바티스도 마리아나 온콜리지에 또 추가로 계약 확대도 하고 뭐 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세대 표적 항암 쪽에서는 ADC하고 RPT 쪽이 좀 계속 가겠다. 그래서 퓨처캠도 고점을 넘겨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 노출은 다음 달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한 2개 정도만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ABL 바이오 한번 하겠습니다. 앞서 코엑트 미국 뇌질환 치료제 액티브 ETF를 소개해드렸죠. 거기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바이오젠 같은 치매 치료제 허가를 받은 레켄비로 허가를 받은 회사도 그 안에 있고 최근에 일라이릴리도 치매 치료제 허가를 받았죠. 도나네마 제품명은 키순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회사들 중에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결국에는 BBB 셔틀이었다. 디날리 테라퓨텍스 아까 주가를 좀 보여드렸죠. ABL 바이오가 앞으로 주목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중항체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특히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 이중항체 ADC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BBB 소위 뇌질환 치료의 핵심 플랫폼이 이 BBB인데 이쪽에서는 국내에서 뭐 사노피에 또 기술 이전도 했고요. 가장 또 앞서가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지분이 빠진 것도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오버행에 대한 어떤 이슈도 해소가 되었다. 이제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지난주는 명절이라서 쉬었고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9월장이 조금 위기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은 3개월 동안. 그런데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저는 바이오텍을 저가 매수할 겁니다. 라고 2주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차분히 올라갑니다. 감히 조금 예상해 보면 ABL 바이오의
주가도 정고점 38,000원을 넘을 것이다. 그 비전을 디날리 테라퓨틱스, 로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트론티네맙에서 저는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으로 좀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약효를 좀 늘려주는 지속형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이미 기술 이전에서 사실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파 플랫폼은 지속형 플랫폼, 그러니까 뭐 비만 쪽도 되겠지만 저는 ADC 반감기를 늘려준다. 여기서 반감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약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기다. 이 반감기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그런 쪽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고 주가가 좀 올랐었다가 이번에 뭐 9월 달에 증시가 좀 빠지면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파 플랫폼에 업그레이드된 리맵이라는 플랫폼도 이번에 좀 공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관련한 종목군들, 이제 신선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이 방송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바이오텍 종목군들을 지난 1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닥을 잡고 이 종목군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해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순항 중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벌써 700% 넘었고요.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다.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많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올해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어차피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할 거라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바이오 쪽에서 다소 이제 고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몇 달 전에도 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1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말까지 해서 끝냈고 시즌 2는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분기까지로 제가 전망했는데 그 사이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이쪽에 유망한 기업들 하지만 또 저평가돼서 아직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질 종목에 대한 선점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2주 만에 잠시 뒤에 주식 반상회를 할 겁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네. 저도 오랜만이고 여러분들도 오랜만이고 네, 드릴 얘기가 많고 꼭 참여하셔서 잠시 뒤에 10시 10분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또 언제까지 오르지? 혹은 또 얼마를 좀 목표로 하면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선점하면 좋을지 이현상 파트너의 뻐꾸기 주식 특강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그리고 이 뻐꾸기 주식 이후에 종목 상담을 좀 할 거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뭐 웬만하면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연준이 고금리를 끝냈습니다. 연준의 B컷. 그리고 우리 유망 바이오텍을 선점해야 할 때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FOMC 내용은 좀 봐야 되니까. 자, 50bp 인하했어요. 이제 4.75에서 5%가 된 겁니다. 자, 물가 안정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기에는 보다 진전된 2%를 향한 보다 진전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상당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게 되면 보다 큰 자신감을 추가했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자리 고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일자리 평가를 하향을 했다. 얘기는 뭐 일자리 구하기가 좀 쉽지 않다. 구직자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보우만 얘기했었는데 미셸 보우만 이사도 소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17차례 연속해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종료가 됐었는데 이번 이제 이게 깨진 것이죠.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보다는 파월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단연 뭐 급작스러운 B컷 결정에 대한 질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관련해서 파월은 베이지북하고 고용 지표를 강조를 했다. 그죠? 예.
이번 결정을 정책을 조정하기에 좋은 시점이고 그 과정의 시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책 조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때가 왔다. 재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도 표현했다는 거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경기가 망가진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보험적 금리 인하를 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업률도 여전히 건강한 수준, 우리 완전 고용 한 4.4, 4% 초반에서 4.4,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아주 건강한 수준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다만 계속해서 고용은 그죠?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더 빠른 그죠?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넘어가서 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FOMC 이번에는 경제 전망치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쪽 한번 보실까요? 자, 실업률은 이거는 이제 6월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6월이고 아래쪽은 6월이고 이건 이번이죠. 자, 실업률은 4%에서 4.4로 상향이 되었고 내년도는 4.2에서 4.4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PCE 같은 경우에는 6월에는 2.6이었는데 2.3으로 내려앉았고 내년에는 2.3인 전망이었는데 6월에는 2.1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 쪽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전망 같은 경우에도 6월에는 올해 한 5.1 정도 이렇게 봤던 게 4.4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4.1로 봤던 게 한 3.4까지 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는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전망을 좀 봤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론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근데 제가 재미난 걸 발견을 했어요. 작년 12월 23일에 국고처 방송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겨울 오시죠? 제 별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12월 23일 국고처 방송 끝나고 연말이 되면 항상 내년도 유망업종에 대해서 뭐가 가장 유망한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 12월 23일 국고처 방송에서는 새 바이오가 가장 큰 성과를 줄 것이고 소위 제가 밀고 있는 스펙테큘러 20 종목이 매그니피센트 7의 수익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저희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는 뭐 되느니 안 되느니 해도 순항 중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뭐냐?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 지금 바이오 하면 안 돼. 결국에 다 하게 되어 있다. 결국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이라도 중요한 건 선점이다. 지금이라도 선점을 해 나갈 종목군들은 선점해 나가시는 게 올 남은 3개월 동안 하반기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방법이겠다. 정리를 하겠습니다.